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비리 의혹은 자신이 성남시장에서 퇴임한 이후의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유감의 뜻만 나타냈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최초의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과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신임 총리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에 총선을 치르겠다는 일정도 제시를 했는데 취임 초기에 높은 지지율로 자민당의 승리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통상 전략의 골격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1단계 무역 합의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의 무역 관행에 지쳤다며 새로운 강경 전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140여 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건데 대만 독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간섭에도 반발하고 있어서 미중 간 갈등도 또 한 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보다 앞장서야 할 정부 기관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1,600명대에 이어서 오늘은 1,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제까지 이어진 사흘 연휴로 검사 건수가 크게 줄어든 영향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 예약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 예약도 오늘 시작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틀 전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죠. 앞서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자 어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개인의 비리 혐의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설계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수천억 원의 특혜와 로비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측근으로 분류되던 인물이 구속되자 관리 책임만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의 책임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토론이 열리는데 이 핵심 인물이 구속된 만큼 이 대장동 의혹을 놓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공방은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이라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또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한 겁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이 마귀의 손을 잡는 순간 바로 지옥문이 열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했지만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도의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비리 의혹은 자신의 퇴임 이후라며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캠프에선 또 다른 핵심은 최초 지시자라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런 엄청난 범죄를 기획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과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되겠죠. JTBC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과거 자신이 지휘했던 수많은 직원들 가운데 한 명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지근거리에 있었고 측근으로 불렸지만 산하기관의 중간 간부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유 전 본부장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 지사와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유동규란 인물이 언론에 등장한 건 지난 2008년 이후부터입니다. 주로 경기 지역 언론이었습니다. 당시 H아파트 조합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이 됐습니다. 이즈음 당시 이재명 변호사도 지역 언론에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3월 유 전 본부장의 H아파트 조합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한 뒤였습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리모델링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주택법 개정안이 민주당 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은 차례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2달 뒤 유 전 본부장과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3명은 이재명 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지지 선언도 했습니다. 지지 선언 일주일 뒤 유 전 본부장과 이 지사는 성남시 의회에서 1만 명 서명 전달식을 함께합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게 리모델링 법안 지지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조 의원은 법안은 제가 발의했지만 결정적이고 큰 역할을 한 분은 이재명 변호사라고 말한 걸로 보도됩니다. 2달 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 됐고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됩니다. 당시 자격 시비가 있었지만 이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을 거쳐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냈습니다. 특히 성남도시공사 본부장 시절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과 적극 소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하고 당시 시청 2층이라고 하는 시장실 정치실장이라고 했죠. 당시에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잘 된 거죠.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현재 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인 정진상 씨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조건 없는 만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출범한 기시다 내각에는 극우파인 아베 전 총리의 측근들이 요직에 기용됐습니다. 여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를 하루라도 빨리 송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중요한 과제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지로 배제하지 않는다며 모호하게 답변했던 지난달 기자회견보다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전임인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일 관계 역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 내각의 65%는 새로운 인물로 구성됐지만 외교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외무상과 방위상은 유임됐습니다.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에 임명된 마스노 히로카즈는 2019년 문부과학상 재직 시절 중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의무화하는 등 자민당 내에서도 보수 강경파의 대표 주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 또는 14일 총선이 유력했는데 예상보다 앞당긴 것입니다. 今国会の会期末10月14日に衆議院を解散し、10月19日公示、10月31日に総選挙を行うことといたします。 일본 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있고 새 내각에 대한 기대로 여당이 유리할 때 총선을 서둘러 치르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무역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9개월 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1단계 무역 합의도 준수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의 무역 관행에 지쳤다며 새로운 강경 전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글로벌 무역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 무역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I think that we are going to have and have to have really honest conversations with China about all of the elements of the Phase 1 agreement. These are commitments that China made.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는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체결됐습니다. 중국이 농업과 에너지, 제조업 부문에서 약 2천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낮춘다는 게 핵심입니다. 타이 대표는 공정한 무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We need to be prepared to deploy all tools and explore the development of new ones, including through collaboration with other economies and countries. 타이 대표는 무역법 301조를 새로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달려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고율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위한 무기로 썼던 조항입니다. 다만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 목표가 갈등을 고조하는 데 있지 않다면서 곧 중국과 직접 솔직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중국 정부는 연일 대만 영공에서 공중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나흘 연속 전투기와 폭격기 등을 출격시켰습니다. 대만 독립을 꾸미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며 무력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점점 더 많은 군용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중국 황고15의 4일자 기사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인근에 훈련용 항공기 56대를 투입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무력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실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한 군용기에는 전투기 40대와 폭격기 12대를 비롯해 대잠 초계기와 조기 경보기까지 포함됐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방어 부대를 파견해 퇴거 방송을 하고 대공 미사일 추적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달 들어 나흘 연속으로 공중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1일엔 38대가, 2일엔 39대가, 3일엔 16대가 대만 영공에 침입해 독립 성향의 차잉잉원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달에만 모두 149대 군용기가 진입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지난 3일 중국을 향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더 많은 군용기를 보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의 논평은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대만 독립을 꾸미는 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국가 부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부채 한도와 관련해서 의회가 하루빨리 나서줄 것을 촉구했었는데요. 그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부채 한도를 높이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서 공화당을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긴급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t's hypocritical, dangerous and disgraceful. 바이든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인 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 때문입니다. 앞서 내년 12월까지 부채 한도를 적용하지 말자는 법안을 냈지만 공화당이 가로막았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지출 계획에 반대해서입니다. Not only are Republicans refusing to do their job, but threatening to use their power to prevent us from doing our job, saving the economy from a catastrophic event. 이미 한도 이상으로 빚을 지고 있는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를 높이지 못하면 더 이상 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빚을 돌려막을 수도 없게 됩니다. 재무부가 동원할 수 있는 비상수단까지 고갈되면 오는 18일 국가 채무불이행, 디폴트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And we've been warned by not only the Treasury Secretary, but by all of the financiers across America, this would be deadly to our economy. It would cost us 6 million jobs. 실제 국가부도 상태에 이르면 경제활동이 4% 감소하고 실업률은 9%에 이를 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는데도 억지로 협조를 강요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앞으로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복지 예산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바이든 정부의 협상력이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앞두고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결정을 앞두고 요즘 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서 온실가스 관리가 잘 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큰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미 세워놓은 목표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5개 정부 부처가 기업들을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까지 예상되는 배출치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부 5개 부처가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전국 400여 기업을 나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법을 어기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해수부를 제외하곤 모두 목표에 못 미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와 발전 부문에서 각각 22.8%를 줄일 예정이었지만 현실은 5.1%와 8.1%에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에서 17.7%를 잡았지만 4%밖에 못 줄였습니다. 수송부문 감축률은 0.3%밖에 안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약도 공수표에 그쳤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나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5년간 과태료가 부과된 건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온실가스 규제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음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의하도록 한 법 조항의 맹점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거의 그대로 최종 목표로 설정이 되어서 사실상 온실가스 관장 기능을 못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목표를 정할 때부터 이행 과정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확정을 앞둔 2030년 감축 목표도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그제 일요일 하루 확진자에 이어서 어제 월요일 확진자도 2,000명대 아래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700명 안팎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연휴의 영향일 것으로 보입니다. 개천절 연휴에 이어서 이번 주 말부터인 한글날 연휴까지 방역당국은 연일 연휴 동안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연휴 동안 곳곳의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게 맞는 건지요? 네, 이렇게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경찰분이 있기는 한데 아무것도 못해요. (10월에) 단풍철 여행객 증가, 또 한글날의 연휴를 맞아 이동량의 증가, 또 사람 간의 접촉의 증가로 유행이 심화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의당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정미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속히 특검을 출범시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알았다면 공범,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이 지사는 사업 설계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고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 진솔하게 고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와 장하성 주중대사가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침을 어기고 현재까지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각각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와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을 한 채씩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독일 통일 31주년을 기념해 베를린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늘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에 대해서는 반갑고 좋은 소식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국내 세 번째 인터넷 은행이 되는 토스뱅크가 오늘 출범을 하면서 카카오뱅크, K뱅크와 함께 3대 인터넷 은행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 시장을 놓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 초기에 확보하기로 했던 임대주택 비율이 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승인 당시 임대 비율도 최하 한도인 15%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는 6.7%로 줄었는데요. 서민 주거 문제는 외면한 도시개발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9월에 전국 집값이 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 자료인데요. 1.52%로 전달 8월의 기록을 한 달 만에 경신했습니다. 서울로만 보면 같은 숫자인 1.52%로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군복무 당시 함께 생활했던 동료를 찾아가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 3명 가운데 1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이미 구속된 2명과 함께 지난 8월 초 피해자를 찾아가 손도끼로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했는데 피해자는 제대 일주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3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 순환도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굴착기로 철제 구조물 거푸집을 옮기던 도중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풀린 쇠줄에 가슴을 맞았습니다. 경찰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강원도 강릉의 한 도로에서 물을 싣고 가던 5톤 트럭이 도로를 벗어나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뒤집힌 트럭이 크게 부서졌고 40대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우 남문철 씨가 5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대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해왔습니다. 연극 배우로 시작해서 최근까지도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배우 유태호 씨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최근 미국에서 영화 촬영을 마치고 들어오면서는 음성이 나왔었는데 이후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사막산 케이블카 준공식이 취소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10월 행사를 연기 취소하라는 정부 권고에 따른 것으로 케이블카 운행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본격적인 일정이 오늘 시작이 되는데 역시 핵심 쟁점은 대장동 의혹입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특검 등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토위 국감에서는 국토부 차원의 직무감사 요청 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각각 열립니다. 본 경선이 시작되고 13번째 토론을 하는 민주당은 이번에는 4명의 후보가 참여를 하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주 금요일에 후보가 8명에서 4명이 되는데 이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마지막 토론입니다.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을 이제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부터는 16세, 17세가 대상이고 12세에서 15세는 오는 18일부터입니다.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 사전 예약도 오늘 시작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밤사이 내내 접속 장애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차차 복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조금 전부터는 접속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장애를 모니터링하는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접속 장애 신고는 우리 시간으로 자정이 조금 지나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뭔가 잘못됐다, 죄송하다란 문구가 나오고 앱에서도 새로운 정보를 읽어드릴 수 없다는 메시지만 뜨는 시기였는데요. 페이스북의 최고 기술 경영자는 네트워크상의 문제들이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했고 일부는 복구가 된 상황입니다. 신고 건수도 아침 7시 넘어서부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된 IP 주소와 연결시켜주는 DNS에 문제가 생겼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광객 수가 또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으라는 얘기를 계속하네요. 네, 유엔 산하 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지난 7월 국경을 넘은 관광객은 5,400만 명으로 지난해 4월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관광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7월과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부터 7월을 비교하면 관광객 규모는 80%나 줄어들었습니다. 세계관광기구는 내년부터 숫자가 더 늘어날 테지만 2024년까지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백악관 의료 고문인 파우치 박사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 will be spending Christmas with my family. I encourage people, particularly the vaccinated people who are protected, to have a good, normal Christmas with your family. 파우치 박사는 최근 확진 규모가 확실히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백신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는 다른 나라들, 또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 때문에 2달 뒤의 일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는다면 이번 겨울은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관광 명소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한 이 파리 개선문은 최근 관심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작품이 설치가 됐었다가 이제 철거가 된다고요? 네, 지난 16일 동안 개선문은 2만 5천 제곱미터의 파란기가 감도는 은색천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설치 미술가 크리스토와 잔 클로드 부부가 1961년부터 구상한 작품 개선문 포장입니다. 필요한 돈 194억 원을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모으고 또 허가를 받아낸 뒤 실제 제작과 설치를 하는데 무려 6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에 작가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작품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Les rêves fous doivent pouvoir advenir. C'est le seul intérêt de ce qu'on fait. C'est le mérite extraordinaire de ce que vous avez collectivement poursuivi et de la ténacité extraordinaire qu'ils ont eue tous deux en sachant convaincre d'autres que ces rêves étaient fous, c'est donc qu'ils étaient possibles. 포장된 개선문을 직접 살피고 만진 관람객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는데요. 새롭고 특별한 경관이었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작품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는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복원 의사를 밝히고 닷새 만에 남북 통신선이 어제부터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선은 이렇게 다시 이어졌고 남북 간 협의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이제 관심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9시와 오후 5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해 남북 간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랜만이고요. 이렇게 통신연락선이 복원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지 55일 만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남북 통신선을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5일 만에 연결된 겁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실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은 성결해야 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조건으로 내건 이중적인 태도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또다시 요구한 겁니다. 통신선 복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수단이죠. 사실 훨씬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당국자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한국 국정원이나 이 북한에 있는 통일 전선부를 통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북한이 최근 화해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점도 우리 정부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함께 베이징 올림픽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며 연내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지난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 통신 연락선을 55일 만인 어제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관계 개선을 하려면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55일 만인 어제 오전 9시 1분부터 2분 동안 정상적으로 개시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오후에는 마감 통화도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5시 두 차례 정기 통화가 진행이 될 텐데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됩니까? 뭐 일상적인 얘기를 평시에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통신선이라는 것은 위기 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특히 군 통신선 우리가 서해와 동해에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우발적 충돌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NLL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군 통신선이 유지가 돼야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를 확인이 되고 확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통신선, 특히 군 통신선이 단절이 된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네. 사실은 훨씬 더 의미가 있죠. 거기는 차관급, 고위급이 서로 남북이 같이 모여서 계속해서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상설 협의체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6월 달에 이제 북한이 그것을 폭파해 버려 갖고 지금 연결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통신선 복원은 앞으로의 상황이 좀 보긴 해야겠지만 남북 관계에 서로 간에 다시 한번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첫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남북 통신 연락선이 처음 개통된 것이 1971년입니다. 그 이후에 7차례 이상 단절과 복원이 계속됐는데 이 정도라면 통신 연락선이 어떤 뭐 소통의 수단이 아니고요. 협상의 수단으로 북한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안타깝지만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사례가 그렇죠. 한국이 통신선을 단절한 적은 없었고 늘 북한이 여러 가지 이유로 통신선을 단절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71년에 개설된 이후에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을 네. 때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고 특히 연합훈련, 한국이 연합훈련을 할 때, 한미가 연합훈련을 할 때 통신선 단절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한국이 북한 유엔에 북한 인권 공동 결의안에 참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이 단절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기억들 하시겠지만 7월 27일이죠. 네. 그때도 남북이 이 통신선 복원을 서로 같이 공동 발표를 했고 됐지만 며칠 안 지나서 8월 10일 역시 북한이 연합훈련을 문제로 해서 통신선을 끊었죠. 근데 이 통신선이라는 것이 연결됐다 끊어졌다라는 것이 어떤 선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연결돼 있는데 우리 한국 한 측이 전화를 해서 그쪽에 북한에 전화를 했는데 북한이 전화를 안 받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네, 어제는 14 남북 공동선언 1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개천절 대체 공휴일이었고요. 어제를 특별히 통신선 복원의 날로 정한 북한의 의도가 있을까요? 글쎄 뭐 그걸 연결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14선언에 대해서 북측이 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10월 초, 그러니까 10월 초에 복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한테도 다 공개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월 초였는데 아마도 월요일 그때를 생각을 해서 주말 지나고 복원을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북한은 어제 통신선을 복원하면서 중대 과제를 또 언급했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그리고 이중잣대를 철회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도발이라고 하고 우리 측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게 되면 이건 억지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이중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이 같은 두 가지의 철회를 요구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중잣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적대시 정책은 이전부터 네. 북한이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선결 조건이라고 해야 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이중자 때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북한이 9월 달만 해도 4번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예를 들어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분명하게 탄도미사일이고요. 탄도미사일은 유엔 결의안 1718의 위반입니다. 국제법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마치 그것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무기체계 개발과 발사 시험이 한국도 하고 있는 우리가 국방 중기계획 발전에 따라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최근에 SLBM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다라는 식으로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핵 미사일 그 북한의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그런 효과가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북한이 그 부분을 또 노리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청와대는 어제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첫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다음 관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북한의 여러 가지 의도를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도 선결 조건을 얘기를 했고 어저께 그 통신선 복원이 되면서 또 선결 조건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관계에 진전성이 있다면 이제 우선적으로 7월 달에 우리 통일부가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만 화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조건 없이 북한이 나와야겠죠. 그다음에 남북 간의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미사일 도발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도발을 하면서 대화를 하자라는 것은 일종의 북한이 도발의 일상화를 하면서 한국한테 그것을 받아들여라라는 그런 강압의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행되느냐 또 그런 조만간에 이행되느냐가 북한이 남북 관계에 그 개선의 의지가 있는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이젠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인데 북한은 계속해서 통신 연락선도 그렇고요. 자신들 마음대로 일방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북 제재 완화 필요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제재 완화를 북한이 원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특히 북미 관계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우리 국정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제재의 완화를 북한이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용 장관이 국감에서 얘기를 하고 나서 미국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반응이 좀 이례적인 게 동맹 관계에서 미국이 굉장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을 좀 외교적으로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 바로 나왔거든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제재는 최소한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와서 그리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한 완화는 없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 정의용 장관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는 10일은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밝힐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에서는 30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강원도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고 수도권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3도가 예상되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순천 30도, 대구 2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비리 의혹은 자신이 성남시장에서 퇴임한 이후의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유감의 뜻만 나타냈습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최초의 지시자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과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신임 총리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총선을 치르겠다는 일정도 제시를 했는데 취임 초기에 높은 지지율로 자민당의 승리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보다 앞장서야 할 정부 기관들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1,600명대에 이어서 오늘은 1,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까지 이어진 사흘 연휴로 검사 건수가 크게 줄어든 영향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예약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 예약도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